하나둘씩 떠나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고민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나의 건강에도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남들이 보면 무척 특이한 구성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어쩌면 여러 방면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나 봅니다. 저희 집은 처음에 평범하게 살고 있는 부부와 아이 둘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장모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홀로 되시고 우울증을 심히 앓고 계셨기 때문에 아내가 너무나 걱정을 했고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져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이런 부분에서 저에게 무척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신경을 썼지만 사실 저는 종일 나가 있고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니 특별한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또 장모님은 저에게 무척 잘해주셨던 분이었거든요. 결혼 초부터 변변찮은 저를 사위로 따스히 받아주시고 뭐 마시는 거 있으면 늘 저부터 챙겨주시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었기에 저도 장모님이 계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정감 가고 좋았어요. 그런데 1, 2년 차에 접어들 즈음 우리 집엔 매우 이색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까지 모시고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이전 상황과 달리 단순하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한 집에 시어머니와 장모님이 같이 있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땐 뭔가 대치하고 있는 모양새 마냥 되게 위태위태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 역시 혼자 지내시긴 힘드신 상태였어요. 수시로 탈이 나서 알아 누우시기도 하고 어딜 가다가 넘어지시기도 하고 허리가 완전히 마비된 채로 집에 반나절을 혼자 누워 계셨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아들이라곤 저 하나만 있는데 어머니께 너무나 죄송하더군요. 마음 같아선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은 심정이 아주 굴뚝 같았어요. 그렇지만 장모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 둘 중 한 분은 나가시게 해야 하는데 바로 이렇다 싶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아내가 두 분을 한 집에 모시자며 말을 꺼내더군요. 사실 장모님 상황도 여간 나쁜 게 아니니 다시 가시게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놔둘 순 없었어요. 그리하여 결국 한 집에 양가 어머니들을 같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초반엔 어머니도 엄청 민망해하시고 불편해하셨어요. 살림살이 하나씩 설명해드리면서 작은 방을 내드렸는데 그렇게 엄청 넓지도 않은 집이었지만 두 분 다 여간 뻘쭘해 하시는 게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장모님께서 우리 어머니께 먼저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가슴이 뭉근해지더군요. 사돈, 저도 이렇게 딸이랑 사위 집에 와서 폐를 끼치고 있어요. 제 집도 아니라 이리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사돈도 편히 계세요. 저랑 딸만 있어서 적적했는데 사돈이 계시니까 참 좋네요. 아들 집이니 뭐든 말씀하셔요. 저와 아영이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불편한 기색이 누그러지셨고 이후로 부담이 훨씬 덜해지셨는지 나름 반찬도 만드시고 식사도 편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나이는 1살 차이였는데 키도 비슷하고 각자 아버님들과의 나이 차이도 대 6살씩 비슷하게 차이가 나는 터라 공통점이 없진 않으셨어요. 저와 아내는 처음에 걱정했었지만 두 분이 생각보다 공감대를 편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안심하게 되었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나 장모님이나 남한테 패기치기 싫어하시는 성격이라 초반에 여간 조심하신 게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몇 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은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지셨고 말이 많은 편이 아니셨던 두 분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 집에 사는 친척들처럼 가까워지셨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졸업식이나 입학식도 나란히 같이 다니시고 모든 경조사나 행사들을 다 함께 했어요. 아무래도 식구가 많고 서로 조심스러운 관계다 보니 긴장되는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악화가 되던가 아님 진정이 된다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은 다행스럽게도
아니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런 긴장이 풀려서 완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혹시나 악화되고 불화가 생길까봐 저와 아내는 매번 긴장했던 것 같은데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 같이 경로당도 다니게 되셨고 아주 편안한 관계로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자러 들어간다고 해도 두 분은 나란히 거실에 앉으셔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수다를 떠시기도 하고 삶은 계란이나 쥐포 같은 것을 간식으로 곁들여서 드시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밤 10시나 11시쯤 지나서 쥐포를 굽는 냄새가 나면 이건 무조건 우리 어머니가 굽는 거구나. 두 분이 뭔가 또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보시려나 보다 하고 예감하게 되었어요. 우리 애들도 나가서 할머니들과 같이 앉아서 까먹다가 제 방으로 들어가 자기도 했고요. 이렇게 할머니들이 집에 계시는 덕에 저와 아내는 아이들이 아프거나 뭔가 일이 생겨도 장모님과 어머니가 같이 봐주시거나 대신 가주시니 이런 부분에 감사함을 참 많이 느꼈어요. 솔직히 이렇게 6식구가 살기에 결코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었고 저도 가장으로서 많은 부담을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너무 늦기 전에 생활전선으로 뛰어들게 된 것도 있고요. 그래도 가장 감사한 것은 가정의 분위기가 나빠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중간중간 약을 먹고 근거리 병원을 다니면서 큰 문제는 없게 되셨고 뭔가 일이 있다 해도 항상 바로 근처에 장모님이 계시니 즉각 상황을 알 수 있어서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아내는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장모님이 우울증도 있고 자잘한 수다가 많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 연령대에는 나이 차이 나는 자식보단 동년배가 더 좋을 텐데 그 역할을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한창 초반에 아내도 장모님의 우울증 때문에 가슴 아파서 혼자 숨죽여 울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그런 적이 있었나 싶게 묻히기도 했더라고요. 덕분에 우린 이렇게 지내오면서 나중에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큰아이가 결혼을 할 무렵까지 그럭저럭 무탈하게 살게 되었어요. 꽤 오랜 세월이었는데요. 그러던 사이 특별한 풍파 없이 잘 지내왔던 우리 집에 아주 큰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내가 그간 소화가 안 되고 어딘가 아프단 말을 몇 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쩍이지도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더니 그 길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을 두고 저와 아이들이 각자 직장에서 나와 달려갔어요. 그런데 우린 그날 아내에게 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4기쯤 접어들어 시한부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그래서 얼른 더 빨리 제 엄마에게 손주를 안겨주고 싶어 했던 큰딸은 큰 소리로 울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저도 온전히 마음을 추스를 수 없어 결국 아들이 여기저기 연락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참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반려자가 한순간에 세상을 떠난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살릴게. 그래서 처음엔 아내에게 이런 헛된 희망도 줘보고 제 자신에게도 그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더 담담하게 그때마다 아니야 여보, 남은 시간 그냥 우리 가족들이랑 잘 지내다가 가고 싶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눈에 띄게 점점 쇠약해져 갔고 어느 추운 날 밤 우리 가족 모두 제대로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로 아내는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보내고 난 뒤 집안엔 한 가지 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큰딸이 얼마 되지 않아 출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태어난 손주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아려오더군요. 이 순간 아내가 가장 기뻐했을 텐데, 아내가 함께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딸아이 역시 엄마와 함께 조리를 하고 싶었고 아기 보는 법도 배우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 말에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파 홀로 화장실에 가 휴지를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 후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가 딸아이와 손주를 집으로 불러 한 달 정도 같이 봐주셨어요. 그리고 이때 처남도 아기를 보겠다고 잠깐 집에 들렀는데 저한테 한창 고민하던 얼굴로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매영, 이제 저희 엄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직 엄마한테 말씀은 안 드렸는데 형이 좋다고 하시면 말씀드리려고요. 저희 누나도 이제 없고 애들도 다 커서 나왔으니까요. 아니야, 처남. 나와 어머니는 장모님이 계시는 게 그다지 불편하지 않아. 처남도 이혼 후에 힘들었다가 이제 자리 잡고 재혼해서 둘이 잘 살아가려고 하잖아. 장모님께서 그 집에 가서 편하게 적응을 하실 수 있겠어. 이제 연세도 정말 많아지셨는데 원래 계시던 곳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을 거야. 이 말엔 저희 어머니의 뜻도 아마 일치하리라 생각이 되더군요. 왜냐면 두 분 다 연세가 꽤 드셨고 같이 지낸 세월이 한두 해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이었으니까요. 아내가 가버린 빈자리는 실로 메꾸기 힘들었지만 그런 사정이 힘들 뿐 저와 장모님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살아가는 자리는 가족 그 이상의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에겐 참 설명하기 힘들고 누군가에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우린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내가 없어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때마다 우리 집에 드나들면서 저와 제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주 다녀갔고 전 여전히 일을 바쁘게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내를 잃은 상실감, 빈자리를 가족 모두가 함께 견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아내 사진을 보며 흐느끼시는 장모님을 가끔 발견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조용히 제 나름대로의 위로를 건네드리기도 하면서요. 그러던 중 갑자기 집안에서 이상한 기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평소에 꼼꼼하게 살림을 잘하시는 우리 어머니와 장모님 덕분에 집은 늘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인가부터 물건들이 뒤죽박죽 섞이고 뭔가 점점 난잡해지는 것 같더군요. 좀 이상하다 생각하며 찝찝해하던 차에 장모님께서 퇴근한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시더니 조심스레 말씀을 하셨어요. 듣고 전 너무 아찔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손이 떨려서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네 어머니 아무래도 치매 같아. 내가 요즘 옆에서 지켜보는데 꼭 치매 같더라고. 여기 경로당 아는 할머니도 툭 하면 뭘 까먹고 헤매는 것 같던데 아주 비슷해. 우리 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보내오셨던 장모님은 어머니께서 자꾸 반찬을 무심결에 국이든 냄비에 쏟아버리거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멀뚱하게 서 있기도 하고 병원에서 나와서도 장모님을 한창이나 찾고 당황하시는 모습을 여간 이상하게 보신 게 아니었어요. 저도 당시 어머니가 유독 뭔가를 깜빡하시는 것 같긴 했지만 치매라고까진 생각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와 장모님의 권유에 이끌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게 되었고 가급적이면 아니길 바랬으나 우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더군요. 어머니는 한동안 무척 우울해하셨고 전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다운돼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저 또한 견디기 힘들었어요. 딸을 보낸 지 그리 오래 안 되었고 자기보다 일찍 자식을 보내게 되고 아들마저 이혼이며 재혼을 거듭하게 되니 당시 장모님도 무척 힘드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사실을 알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몰라요. 나랑 비슷한 나이대라서 남일 같지 않아. 어제는 무섭다고 우는데 나보다 자네 어머니가 1살 아래잖아. 어쩜 그게 그렇게 안 돼 보이던지 말이야. 왜 이렇게 나보다 어리고 팔팔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지는 건지 모르겠네. 장모님은 본인 딸이나 본인보다 1살 아래인 저희 어머니가 이런 지병들로 힘들어하는 자체로 무척 괴로우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같이 치매센터를 다녀주시기도 하시고 거의 10여 년이 넘도록 어머니를 곁에서 함께 봐주셨어요. 중간에 제가 크게 마음을 먹고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으나 장모님은 상당히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나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러는 건가? 난 우리 아영이 내가 손도 못 써보고 뭘 해줘보지도 못하고 보는 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네. 자네 어머니도 나한테 이젠 오랜 친구고 그냥 동생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정 안 되면 내 말함세. 난 하나도 힘들지 않아.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인지 능력이 떨어지셔서 마치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 장모님을 따르고 있었고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반말도 하시고 가끔 성질도 내셨지만 장모님은 아주 능숙하게 바로 손을 걷어붙이고 어머니를 봐주시고 씻겨주시고 치료를 같이 다녀주셨어요. 적어도 두 분 사이에 10수년이란 시간이 있었기에 이런 것도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지만 사실 이건 부모 자식이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매번 무거운 마음으로 장모님께 어머니를 맡기고 출퇴근을 반복하게 되었고 그 사이 아들도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자기 누나보다 꽤 늦게 한 결혼이고 집을 마련하는 데에도 무리를 하다 보니 저도 꽤 지쳐 있었고 이상하게 식장을 나오고 이웃 친지들에게 인사를 돌리는데 몸이 보통 피곤한 게 아니더군요. 집안엔 환자가 있어서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결혼을 해서 경사를 치른 아들이나 한창 가정생활을 잘 이루고 있는 딸에게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홀로 병원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전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자기 앞에 진단되는 지병 앞에 어느 정도는 덤덤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도 언제나 삶은 아쉽더군요. 신부전증이란 병으로 진단을 받고 투석을 받아야 한단 말을 들으니 하늘 앞이 노래지면서 별 크게 재미가 없는 제 인생도 어찌나 안타깝고 욕심이 나던지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오갔어요. 한편으론 고연령이 되어서 치매 판정을 받으셨던 어머니 역시 기분이 어떠셨을까 싶어 그제서야 못난 아들은 어머니의 괴로운 마음을 이해하고 펑펑 울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도 그런 어머니를 등에 짊어지신 장모님을 생각하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몰라서 가슴이 죄어오는 것 같고 내 육체는 피곤하고 지쳐서 괴롭기를 반복하다 보니 갈수록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두 분들보단 더 살아서 가시는 것도 봐드리고 이 집을 마무리 져야 마음이 편할 텐데 점점 몸이 아파올수록 이젠 헛된 부분보다는 아주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눈이 가게 되더군요. 의사들의 차갑고도 냉담한 조언이 처음엔 무척 아팠지만 차라리 빠르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씩 이성적으로 납득을 하게 되었어요. 가끔 집에 놀러 오던 아들이나 딸이 아빠의 혈색이 나쁜 것 같다고 건강검진 좀 받아보라고 하는데 그저 쓱 웃어 넘기게 되더라고요. 자기 엄마도 일찍 보냈고 이제 할머니까지 치매에 걸려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더 이상 아이들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당시 저희 어머니를 돌보시느라 무척 힘드셨을 텐데 말씀도 안 하시고 매번 괜찮다고 하셔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저기 자네, 내가 요즘 잘 체하고 몸이 안 좋네. 혹시 한동안 간병인 같은 거라도 쓸 수 없을까? 요양원을 보내드리는 건 아직 안 하고 싶네. 요즘 나라에서 이런 제도도 잘 되어 있다던데 좀 알아봐 주게. 이 말을 듣고 보니 최근에 장모님께서 그냥 소파에 누워 계실 때도 있고 어머니가 주무실 때 낮잠을 같이 주무시기도 하며 기력이 없단 말씀을 하셔서 좀 신경이 쓰였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낮에는 딸에게 어머니를 봐달라고 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연세도 있으신 분이니 이럴 때에는 빠르게 모시고 가는 게 답일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듣고 난 뒤 저와 장모님은 서로 간에 할 말이 없어 그냥 멈춰 있게 되었어요. 바로 다름 아닌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신 것이었어요. 의사는 그 병명 아래 우리가 그 어떤 개인적인 감상이 끼어들 새도 없이 이후로 진행될 상황들을 쭉쭉 말을 하는데 귀가 먹먹해지더군요. 연세가 보통 고령이 아니시다 보니 수술도 어렵고 남은 시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장모님이 지금껏 딸을 보내고 버텨오신 날들을 생각하니 뭐가 이렇게 다 가혹한 건지. 그러면서 나중에 그 화살이 저 자신을 스스로 가리키게 되더군요. 어쩌면 멀쩡하게 살 수 있으셨던 장모님을 그때 처남이 모셔가겠다고 할 때 보내드렸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었어요. 치매에 걸린 저희 어머니를 돌보시겠다고 10여 년을 저리 고생하고 돌보시다 보니 알게 모르게 본인도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게 쌓여서 절이 되신 거라면 그 죄를 어찌 씻어야 하나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병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파묻고 울다가 화장실에 다녀오신 장모님을 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결국 장모님을 붙들고 엉엉 울게 되었어요. 장모님,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 보시느라. 장모님. 장모님은 말없이 한창을 서 계시더니 같이 쭈그리고 앉으셔서 저를 보시더군요.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지 말게. 그 말에 더 목이 메어 꺽꺽 소리를 내며 울었고 그 와중에도 장모님은 저에게 계속 별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먹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길로 장모님은 입원을 하게 되셨고 이후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만 계신 텅 빈 집을 보고 있자니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멍했어요. 여기서 보냈던 시간들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확확 스쳐가는 것이 장모님이며 어머니며 아내며 아이들이며 모든 게 빠른 잔상들로 지나가더군요. 힘없이 누워서 계속 자네 잘못이 아니다, 별일이 아니다 라는 장모님의 말씀이 아리도록 생각이 났어요. 또한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본인 옆에 붙어 있으면서 돌봐주시던 장모님을 계속 찾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이 갑갑했어요. 저 역시 몸이 성치 않다 보니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몇 번이나 주저앉아서 다시 누워있게 되고 장모님께서는 처남이 가서 돌봐드리는 형태로 며칠이 흐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장모님이 입원하신 지 며칠 안 돼요. 어느 날 아침 어머니의 상태가 좀 평소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채로 아무리 어머니를 불러도 답을 안 하시고 움직임이 없으셔서 그대로 응급차를 부르게 되었어요. 큰 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 급성 폐렴이라고 하시는데 대체 뭐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건지 이런 급박한 진행 상황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더군요. 마침 그 병원에 장모님이 계시기도 했던 터라 조금 텀이 나면 장모님께 들릴 생각으로 처남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서 그럴 시간이 나지 않아 초조해하던 중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순간 저는 큰일을 맞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평소와 다른 아침을 맞이하셨고 그 길로 실려오셨다지만 전 그게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오래도록 치매를 앓으셨던 어머니시지만 그저 급성 폐렴이란 병명에만 더 열중해 있었고 어머니와의 이별 같은 생각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의식 없이 주무시듯 병원에서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큰 생명의 빛이 꺼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몸의 모든 피가 탁하게 막히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게 멍하니 있는데 진동이 심히 울리면서 처남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단은 장모님도 위독하신 관계로 들려봐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제 상황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뭐든 어떻게든 해야 할 것 같아 겨우 수신 버튼을 눌러 받게 되었습니다. 숨을 내쉬며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힘겹게 전화를 받았는데 처남이 하는 말에 심장이 뻥 뚫리는 것 같더군요.
저만 이때 몸이 굳는 듯 모든 게 정지되어 버렸던 건지, 다른 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대체 어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응, 처남, 매영, 엄마가, 그래, 엄마가 지금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숨을 거두신 지 5분 남짓지나 같은 병원 다른 동에 계신 장모님께서도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얼얼하고 믿기지가 않았고 한편으로 눈을 타고 알 수 없는 감정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어요. 저와 처남은 정신이 없어 서로의 병동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기에 전 겨우겨우 어머니 소식을 전했고 그 말에 처남 역시 숙연해져서 서로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중에 힘겹게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홀로 남게 되어 집안을 둘러보고 있자니 머릿속이 몽롱하더라고요. 오래도록 살면서 한두 번 이사를 거치긴 했지만 제 밑으로 딸려있는 식구는 늘 아내와 장모님, 어머니, 그리고 딸과 아들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 참 신기한 조합이라고 했지만 우린 그럭저럭 잘 살아왔고요. 한편으로 저는 아내가 떠났을 때조차 그렇게까지 무거운 마음은 아니었는데 이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고 제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삶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를 장모님이 채워주셨고 적어도 그 두 분보단 오래 살아서 그분들이 가시는 걸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소망이 이뤄져서 다행이라 생각되더군요. 저도 몸이 많이 위독한 상태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말을 최근에 전해왔으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적어도 이 사실을 처남에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을 전했는데 처남은 듣고 눈물을 짓더군요. 평소 과묵한 처남이 말을 잇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매영, 우리 엄마가 가는 순간까지 매영이랑 사돈어른 걱정했어요. 엄마 안 보여서 사돈어른이 찾을 거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 엄마는 매영내에서 살았던 게 형이 걱정한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나를 보내고 매영이랑 산 세월도 길어서 이제 아들과 다를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매영이 가끔 사돈어른이랑 어디 드라이브 시켜주면 그렇게 좋았대요. 난 우리 엄마랑 그런 걸 별로 못 해줬는데 말이에요. 매영, 우리 엄마 가는 길은 편해 보였어요. 전 매영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하나하나 너무나 장모님다운 말씀이셔서 저희 어머니 이상으로 빈자리를 체감하게 되어 통곡하게 되었어요. 이후 걱정을 조금 해본다면 제 아이들은 어엿한 부모들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있기에 그리 큰 근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어른들이 너무 연달아 떠남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까봐 그런 부분들을 잘 보듬어 달라 처남에게 부탁하게 되더군요. 저희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엄마와 누나, 매형까지 떠나보내고 상실감이 클 처남 역시 마음이 쓰여 서로 잘 의지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남이나 애들이나 막상 제가 가장 힘들 거라며 걱정하고 있지만 전 제가 꼭 마무리하고 싶었던 어머님들의 가시는 길을 정리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듣고 나니 제 인생이 나름 쓸모있게 쓰였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자님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최근 너무나 큰 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복을 얻으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아직 두 개의 사연 남아있으니 끝까지 자리해주시고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린 후
이후로 한 번도 편히 잠을 못 잤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땅 투기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이혼일 수도 있고, 직장 선택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경우는 누군가에게 쉽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어요. 듣는 순간 다들 표정이 변하면서 경멸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전 어릴 적에 엄마가 안 계셨고 중학생 때쯤 아빠도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부모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꽤 안 좋은 말도 많이 들었고 저부터도 인생에 대해 뭔가 바라는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더 누군가의 사랑을 원하고 외로움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후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얼마 만나보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꽤 위였고 어른 남자 같은 느낌이 들었고 무척이나 저에게 공을 들이고 잘해주는 모습에 혹하게 되었는데요. 할머니께 처음 소개를 했을 때 썩 좋아하지 않으셨던 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어른들 말을 왜 들으라는 건지 수년이 지나서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영주야, 그러지 말고 좀 더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라. 네가 데려온 남자는 영 예의도 없고 인상도 별로야. 그런데 전 할머니랑 오래도록 사는 생활도 지긋지긋했고 빨리 저만의 가정을 꾸려서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맨날 부모도 없이 자라와서 뭐가 어떻다는 둥 하는 말을 들었던 게 콤플렉스였기 때문에 이제는 완연히 저만의 독립된 집을 갖고 싶었어요.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남자는 그걸 자기가 채워주겠다고 하니 홀린 듯 그 생활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자 이 남자가 저에게 한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먼저 저보고는 둘이서 살 신혼집을 구했다고 하더니 그곳은 그저 본인의 가족들이 살던 집일 뿐이었어요.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모양새였고요. 거기다 저와는 9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알고 보니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아니, 그땐 상황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해 좀 해줘. 그냥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어린 여자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미안함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혼남이었다니요. 저도 가진 거 없이 혼수만 아주 조금 갖고 들어가게 되는 터라 제대로 식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했는데 완전히 깜빡 속아 이혼남과 결혼하게 된 것이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끝을 냈어야 했던 건데. 하지만 전 그 당시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이 남자와 계속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신 당신한테 거짓말 안 할게. 라고 하는 남자의 말을 믿어보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남편은 미안했는지 제게 연애 때보다 몇 개월간은 더 잘해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함께 살게 되니 며느리가 아니라 종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건지 시종일관 상스러운 말들을 해대며 저를 구박해 대는 시댁 식구들. 너무 싫었어요. 얘, 얼른 밥 차려라. 아, 뭐하고 서 있어? 멀뚱멀뚱. 아유, 느려 터져가지고 답답해 죽겠네. 너 시집살이 혹독하게 겪고 싶어 그러냐? 아니에요, 어머니. 거기다 시어머님 며느리 들볶이로 아주 독하기로 유명했어요. 시누이 역시 제게 툭하면 자기 속옷 빨래나 시키고 돈이나 뜯어가곤 했어요. 그 사이 남편은 뭐 했냐고요? 편들긴커녕 툭하면 저에게 아기를 빨리 가져야 한다는 말이나 하기 바빴어요. 정말 너무 미웠어요. 그러던 차에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전 난생 처음 해보는 임신에 감정적으로도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실제로 너무 메스껍고 힘들어서 식은땀을 연신 흘렸던 저를 시어머니는 단 한 끼도 봐주지 않고 하루 5끼를 차려내게 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루만 좀 쉬면 안 될까요?
아니, 쉬긴 뭘 쉬어. 너 애 가졌다고 유세 떠는 거야? 당장 안 일어나? 이런 독살맞은 시어머니 덕에 전 혹여나 스트레스로 애가 떨어질까 불안에 떨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어찌어찌 애를 낳아서 돌보고 있는 와중에도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시간엔 절 들들 볶아댔어요.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벌렁 누워서 애는 돌아보지도 않고 저에게 늘 짜증만 내더군요. 산후 우울증이며 극한 피로감이며 산모이면서 온전히 몸조리도 못한 채 몸이 말이 아니게 된 저 역시 가만히 견딜 순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받아치면서 말대꾸를 했더니 이 사람은 이제 저를 자기 집에서 사는 종 그 이상도 이하로 보지 않는 투로 대하더군요. 이게 어디서 기어올라? 남자가 말하는데 말 대답할래? 이런 상처받는 말은 이제 우습지도 않은 수준이라서 제가 귀를 막아버렸는데 일순간 갑자기 시야가 확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전 수치심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인생 끝을 보는구나.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싶어 온 머리가 얼얼하게 느껴졌어요. 너 한 번만 더 까불면 더 못 볼 걸 당할 줄 알아? 나 열받게 하지 마라. 이런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급기야는 저에게 맡겼던 생활비까지 입 싹 닫고 이제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해대는 말은 얼마나 저를 치욕스럽게 하던지. 저도 엄연히 돈을 벌며 격리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완전히 일자무식에 본인 없으면 살 수 없는 여자 마냥 대하더군요. 야, 너 우리 집에서 살면서 네가 무슨 돈을 쓸 때가 있어.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는데 까불래? 그러면서 이제는 대답도 않는 저를 보고 대꾸도 없고 무시한다며 윽박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분노감에 휩싸여 노려보았더니 눈빛이 기분 나쁘다며 또다시 험한 말을 짓거렸고 오는 제 소리가 들려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우리 방에 기척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맨날 제 방문을 그렇게 두드려대면서 당장 나와서 일하라고 시키면서 말이에요. 이런 취급을 받아가며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몇 살 안 된 아들 때문이었어요. 얘만 아니었다면 이 집에 계속 이러고 살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부모 없이 자라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절대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아랫입술에 이빨 자국이 남도록 세게 깨물어가며 참았어요. 하지만 이런 저를 희롱이라도 하듯 남편은 갈수록 더 대담하게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더 저를 괴롭힐 만한 게 없었는지 바람까지 피우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제가 알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상대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들을 안고 그 여자를 멍하니 응시하는 것을 보더니 외려 그 여자가 저를 동정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휴, 나는 결혼이라도 안 했지. 그쪽은 애까지 낳았어요? 준식 씨, 그 인간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런 남자랑 이런 집에서 뭐하러 참고 살아요? 진짜 바보같이. 이런 일들은 금세 동네에 수근수근 소문이 났고 여기서 전 바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애엄마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번듯하게 바람을 피우고 밖에서 도박이건 뭐든 하고 다니고 집에 들어와선 그렇게 뭐라 하는데도 아들 하나만 감싸 안고 그런 여자로 말이에요. 그 집에서 살았던 기간, 전 정말 제 자신이란 존재가 어떤 인간이고 인격체인지 도통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 무렵 할머니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장례식도 어영부영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 희미하게나마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할머니를 보낸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장례식 처소를 보고 있자니 삶과 죽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누가 나를 묻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나마 제가 목숨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있긴 했지만 정녕 나라는 한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생을 끝맺는 것인가 싶었어요. 갑자기 숨이 막혀오고 입에 쓴맛이 나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더군요. 이후에 내가 눈 감을 때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할머니의 장례를 기점으로 해서 제 안엔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뒤로 돌아온 뒤 집에 와서 여전히 횡포를 부리는 남편을 보니 제 마음은 계속 다른 출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여기서 탈출을 해야겠다. 이렇게 노예처럼 시댁 식구들에게 잡혀 살아갈 순 없겠다.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아이가 너무나 마음에 걸렸어요. 당장 제 몸만 건사하기에도 홀로 나가서 굶어 죽지만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었거든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제 몫의 돈은 단 몇십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같이 살 만한 집은커녕 며칠이나 풀칠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대책이 없었어요. 전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져 20대 중반밖에 안 된 나이에 흰머리가 반을 덮기 시작했고, 연신 시기에 맞지 않은 하혈을 하면서 몸이 무척 쇠해져 있었어요. 이 상태로 나가서 아들을 내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들도 나와 있어서 행복할까?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해보니 결국 답은 저 홀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노처녀인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제 아들을 무척 예뻐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애미 밑에서 똑같이 고생하며 제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물려주느니 그래도 할머니와 고모, 아빠가 있는 번듯한 집에서 자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더군요. 제 경제력이 너무 처참하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밤, 전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온 식구들의 방에 불이 꺼져 한참 시간이 지난 새벽 2시쯤 조그만한 짐을 들고 밖으로 살살 나가게 되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에 누군가 부스럭하는 게 느껴졌지만 전 질세라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잡힐까 두려우면서도 그 집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내 아이를 생각하니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가장 돌아가기 싫고 무서운 곳에 내 사랑하는 피부치를 놓고 왔어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안에 아기를 혼자 놔둔 것 같은 심정이었기에 나를 붙잡으려는 듯한 그 손과 발이 두려우면서도 아들을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야 하나 몇 번이나 고민했어요. 그렇게 전 밤새 어디론가를 걷고 걸어 좀 더 먼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겨우 여관방 하나를 잡고 들어가 넋을 놓고 쓰러졌어요. 시댁 식구와 무서운 남편으로부터 도망쳤다는 해방감을 느끼기에도 앞서 제가 너무 그 집에 오래도록 있으면서 묶여 있었던 건지 불안감이 밀려오더군요. 이게 잘한 일인지 아닌 건지 확신이 없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엄마를 찾으면서 엉엉 울 아들을 생각하니 다시 돌아갈까 생각을 하면서도 이미 남편에게 맞은 그 감각이 떠올라 선뜻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무너질 거면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이미 한쪽 길을 선택한 이상 난 뒤돌아봐선 안 된다. 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어요. 나오기 전 몇 번이나 눈물을 억누르며 아이의 잠든 눈두덩이에 입을 맞추면서도 이러다 아이가 깨버릴까봐 어쩌지도 못하고 망설이며 나가던 그날을 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시댁에서는 아마 온갖 난리가 다 났던 듯 하지만 어찌어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전 겨우 이혼이라는 절차를 치르게 되었어요. 아들 역시 남편이 키우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전 그 과정 안에서도 아들을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아들을 만나게 된다면 다시 남편 바지춤을 잡고 매달리게 될까 스스로가 두려웠지만 실제로 조금도 만날 수 없는 입장이 되니 가슴에 한기가 들더군요. 비로소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실감이 되기도 하고 밖에서 국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야 했나 싶어 가슴을 치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미 주사위는 던져져 버렸고 전 제 앞에 노인생을 살아가야 했기에 그대로 쭉 걷게 되었습니다.
숙식이 제공되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 식당이며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제 몸 하나 겨우 건사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고요. 그러던 사이 가끔씩 여유가 있고 쉬는 날이라도 되면 몰래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먼발치에서 시댁을 기웃거리곤 했어요. 바람기가 다분한 남편은 보나마나 또 여자를 만났거나 재혼을 했을 테고 평소에도 관심 없었던 아들 양육은 아마 시어머니가 하고 있을 터였어요. 이런 모습을 몇 년 정도 훔쳐보다가 전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었어요. 이렇게 자꾸 훔쳐보면서 내 처지를 한탄하는 것보다 기왕 선택했으면 열심히 살자고 말이에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래까지 몰래 훔쳐보다가 이제는 이러지 말고 나중에 아들이 대학이라도 가고 뭐라도 하는 것 같을 때 그간 못한 엄마의 몫을 돈으로라도 대신해주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요. 한창 엄마가 필요한 나이에 자기를 두고 나가버린 것을 얼마나 원망하면서 클까. 그걸 돈으로 대신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제 피땀이 들어간 돈이라도 주면서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죽도록 식당에서 일만 했고 몸이 힘들어서 병원 치료를 받을 때에도 영양제로 대충 버텨가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10몇 년간 모은 돈은 8천만 원이 조금 넘게 되었어요. 대학 들어갈 때 바로 딱 주고 싶었지만 만기가 몇 달 더 남은 관계로 그 사이에 아들에게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어요. 당시 시댁 동네에는 저를 아는 애기 엄마들이 몇 있었는데 가끔 몰래 보러 갔다가 마주쳐서 아주 창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중 한 엄마가 제 처지를 불쌍히 여겼는지 아들 근황을 가끔 자기가 대신 전해주겠다고 연락처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에 아들 연락처를 받게 되었고 아들도 동의했다고 하기에 전화를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어색해하는 걸 보니 저도 갑자기 겁이 났고 아들을 만나는 것에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 돈은 꼭 줘야겠다고 생각했기에 만기가 될 때까지 떠듬떠듬 안부만 물었고 이후 짧은 내용의 편지와 함께 돈을 전해주게 되었어요. 편지 내용에 눌러쓰고 싶은 말들은 많았으나 자식을 두고 온 어미가 무슨 말을 길게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이제껏 건강히 자라와줘서 고맙다. 네 앞날을 위해서 잘 썼으면 좋겠다. 정도였습니다. 그간 쭉 아들을 위해서 살았고 이젠 남은 내 생 역시 아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여전히 열심히 살아야겠더군요. 그래서 조금 남아있던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같은 식당 일하던 아주머니가 본인 사촌 관련 투자를 이야기하기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노후 준비를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갖고 여전히 식당에서 숙식을 하면서 기존에 살던 대로 살았어요. 가끔 마음이 울적해질 때마다 동네 교회를 가서 그냥 앉아있다 오기도 하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몇 달이 안 되어 아주 큰 뒤통수를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분한 일인데요.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제 잘못이요. 저에게 투자를 권했던 식당 아주머니가 저나 사장님에게도 어떤 언질 없이 종적을 감춰버린 것이었어요. 얼마나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찾으려고 했는지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전 멍하니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어서 몇 번이나 야단을 맞을 정도였어요. 사장님 부부도 얼마를 같이 투자하셨던 모양이라 서로 간에 마음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유, 어떡하면 좋아. 이제 어떻게 할 셈이야?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너무 막막해요. 그나마 그분들은 조그만 식당이라도 갖고 있고 집이라도 있었지. 전 여기서 숙식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며 제대로 된 집도 없이 떠돌고 있는 모양새였는데 정말 눈앞이 핑핑 돌더군요. 사장님은 결국 나름 타격을 입은 건지 직원을 쓸 수 없는 형편이라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그만둘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사람 한번 잘못 믿었다가 내 돈도 날리고 직장까지 잃게 된 셈이었어요. 그렇게 전 몇 푼 안 남을 돈을 갖고 근처에 작은 원룸을 찾아 들어갔고
월세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 생은 제가 눈뜨며 태어난 이래 쉽게 가는 일들이 없는 건지 너무 원망스럽더군요. 지옥 같은 날들을 피해서 한 걸음 뛰면 그 자리엔 또 새로운 맛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사기당한 건 언디까지나 제 잘못이었지만 또 다시 생각해보면 그 끔찍했던 결혼 생활 역시 제가 선택해서 그런 꼴을 맞게 된 것이니 이쯤 되면 내가 문제구나 싶어 너무 괴롭더군요. 내 인생을 흔들어 쥐어짜고 있는 건 결국 남이 아닌 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아주 깊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아들을 두고 나오던 그 시절도 제가 뭐 얼마나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그곳을 탈출해서 죽기 직전에 나를 좀 살려두고 아들에겐 아들대로 경제적인 책임을 보태주고 그 뒤로 조용히 살다가 마무리하길 바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인생은 허락해주지 않고 저를 자꾸 올가매더군요. 원룸에 살면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잠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는 것도 이제 수중에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 또다시 일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그런 의욕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대로 누워서 죽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반면 이제껏 내가 어찌 살아왔는데 이렇게 골방에서 숨을 거둬야 하나 싶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다시 깨서 앉고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그 꽉 막힌 방에서 숨죽여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누가 문을 세차게 두드리더군요. 월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사람 간의 접촉이 다 지겹고 싫어서 엉뚱하게 집주인 아주머니를 멀리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아무래도 2달째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게 분명하더군요. 정말 인생에 있어 아무런 미련도 없었지만 저 아줌만 뭔 죄가 있어 돈을 받으러 다녀야 하나 싶어 지갑을 찾아 돈을 얼마 꺼내들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틈새로 저를 쳐다보는 것은 낯선 듯 뭔가 낯이 익은 웬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게 누군지 완전히 기억해내는 것엔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엄마, 엄마라니요. 제가 누군가에게 엄마란 호칭으로 불리울 수 있었던 때가 있다는 것을 너무 오래도록 잊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늘 영주씨 등의 호칭으로 불리우면서 한 번도 가정이나 자식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어요. 그런 저를 부르는 아들을 보니 돌처럼 굳어서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 말에 저도 겨우 발이 떼어졌고 그렇게 아들을 집으로 들였어요. 좁고 좁은 방 안으로 들어와 겨우 앉을 곳을 찾은 아들은 같이 마주 앉아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저를 찬찬히 살펴보더군요. 그러면서 뭔가를 갑자기 꺼내서 내미는데 저조차도 아주 흐릿하게 기억이 나는 아들 돌무렵 때 사진이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저를 아들이 계속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떠듬떠듬 말하더군요. 무척 덥고 습한 날이었는데 그 말은 왜 제 가슴을 차갑게 파고들었을까요?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살고 있었네. 근데 엄마 왜 이렇게 늙었어? 난 엄마 사진 속 모습만 생각하고 왔는데. 저를 보고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니 왠지 더 비참하게 느껴져서 전 아무렇지 않게 둘러대려고 애를 썼어요. 그 사진은 너 돌 때인데 그때랑 비교를 하면 어떡하니? 당연히 늙는 거지 뭐. 근데 그 말이 뭔가 더 아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인지 아들은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러져 오열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릴 적이나 대학 때 잠깐 봤을 때와 달리 너무나 장성해버린 아들을 만질 수도 어쩔 수도 없어 그냥 쩔쩔매고 있었어요. 겨우 마음을 추스른 아들이 다시 몸을 일으키더니 자기의 근황을 말하더군요. 4년 전에 결혼을 했고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모양이고 제 고모도 시집가서 멀리 산다더군요. 본래 살던 집에는 제 아빠만 있는데 그 뒤로도 그렇게 여자들을 바꿔가며 데려왔기 때문에 딱히 감정이 좋진 않다고 했어요. 엄마, 나는 맨날 엄마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어. 나를 두고 간 엄마가 미울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나 고모 없이 아빠를 겪어보니 후회가 되더라. 그때 내가 좀 더 컸더라면 내가 엄마를 끌고 나왔을 텐데 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난 몰랐어. 친구네 엄마들이 가끔 얘기해 주셨는데 엄마가 나 때문에 견디다가 나가버렸다는 걸 대학생쯤 돼서 알았어. 전 더 이상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몰라서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더 엄마가 보고 싶어지더라. 엄마는 엄마 손주 보고 싶지 않아? 아들은 그 길로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생전 처음으로 며느리와 손주들을 만나보게 되었어요. 아들 차로 같이 가는 그 시간 동안도 무슨 말을 하면 어색하지 않을지 몰라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그건 무척 감사하고 기분 좋은 불편함이었어요. 여지껏 저를 괴롭혔던 것들. 처음엔 따뜻하게 덮어주는 듯 했으나 가시를 품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아들과의 사이를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지 몰라 전 감히 손도 못 뻗었고 알아보려는 몸짓조차 할 수가 없었는데 아들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저를 찾아와 주다니.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이게 정말 내 앞에 놓인 일상들이 맞는지 겁이 나기도 해요. 오래도록 불행했던 사람은 더 불행해진다는 말이 있던데 자꾸 자기 앞에 놓인 일들을 의심하고 쉽게 행복 쪽에 몸을 기다려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시간들을 가져도 되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동에 제가 살 집을 구해주었어요. 평생 제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저에게 집을 얻어주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매달 5일마다 집으로 와서 용돈을 150만 원씩 주고 있어요. 나이도 많은 데다가 혼자 사는 제가 쓸 데가 뭐가 그리 있다고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며느리와 손주들 없을 때 혼자 와서 주고 가는 걸 보니 나중에 그들 앞에서 용돈이라도 주라고 넉넉히 주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이자 할머니이기에 이 관계도 잘 지내게 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이 보여서 울컥하더군요. 그래서 전 매번 아들네 집에 먹으라고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아들만큼이나 어색하고 실감나지 않는 며느리와 손주에게 정을 붙이려고 용돈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절벽 끝으로 저를 밀려고 세워둔 곳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있던 제가 넋이 나간 얼굴로 아들 차에 태워져 아들 집으로 오게 되던 그날은 정말 떠올릴수록 울음이 차오릅니다.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내 노년이 내 젊을 때보다 좋을 거라고도 상상해보지 못했어요. 그 끝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 이 나이에 삶에 대한 태도를 또다시 새로 잡아보고 싶어요. 늘 불행하다, 힘들다 했던 말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어찌되었든 살아보자 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모든 일에 다 보답이 있고 끝이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심어온 길들은 분명 어떻게든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다들 오늘도 수많은 결정 안에 살고 계실 텐데 무슨 결정을 하고 어떤 결과가 와도 다시 새로 쌓고 지으며 열심히 잘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읽고 나서 제가 다 열이 받고 화병이 날 만큼 기막혔던 사연인데요. 우리 사연자님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했던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의 따스한 온정 어린 댓글들 기대하며 마지막 이야기 출발해 볼게요. 다들 건강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면서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전 아예 신경을 안 쓰지도 그렇다고 너무 과민하게 굴지도 않으면서 살아왔는데요. 요즘 같은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최근에 사람으로부터 많은 일을 당하게 되니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 시골에서 오래도록 살아왔고 여기서 나고 자라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키웠어요. 아들과 딸은 저와 비슷한 과정으로 쭉 살아가다가 대학은 서울로 다니게 되었어요. 거기서 아들은 자취를 하면서 취업 준비도 하고 직장을 구한 뒤에는 가끔 집엔 다니러 왔다 갔다 했었고요. 딸은 줄곧 우리와 지내다가 결혼을 제 오빠보다 먼저 하면서 서울에 가게 되었고요. 저와 남편은 평생을 정성껏 아이들을 키워냈고 각별하게 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세상을 먼저 뜨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빈집에 저 혼자 있다는 것이 참 적적하고 힘들었고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좀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그러던 차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아들 부부네로 와주었고 귀한 손주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보러 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아빠를 쏙 빼닮은 얼굴에 오랜만에 보는 갓난아기란 얼마나 이쁜지 도통 놔주기가 싫을 정도로 사랑스럽더군요. 며느리가 조리원에서 나온 이후에 몸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제가 같이 그 집에서 며칠 자면서 손주를 봐주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좀 허리가 아프고 적당한 짐만 챙겨서 아들네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야 되겠더군요. 그래서 다시 본가로 내려와서 지내는 동안 손주 생각이 계속 나고 마음도 적적하던 차에 다시 아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거기 혼자 계시지 말고 다시 우리 집으로 올라와서 은우도 봐주고 같이 살면 어때? 이번에 미숙이도 다시 직장 복귀할 생각하고 있더라고. 엄마도 아버지 없이 혼자 지내면 적적하잖아. 이 말에 전 많은 고민이 오갔어요. 손주가 무척 보고 싶기도 했었으나 허리가 안 좋은 편이라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 무렵 왜 그렇게 걷다가 어질어질한지 몸에 기력이 없어서 저도 집에서 혼자 간단히 누룽지나 끓여 먹고 쉴 때가 많아서 선뜻 대답이 안 나왔어요. 엄마, 몸이 썩 좋지가 않아서 고민이다. 바로 대답을 못 해주겠어. 그랬더니 아들은 못내 아쉬운 듯 알겠어. 일단 엄마가 그렇다고 하니 생각 바뀌면 연락 줘. 하며 전화를 끊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몸이 안 좋고 아픈 와중이라고 해도 곁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아들 내외가 옆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친하게 지내던 동네 아줌마들한테 상담을 했는데 하나같이 다들 반대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명우 엄마, 그래서 아들네 올라가서 손주 봐주려고? 몸도 성취하는데 가서 무슨 애를 봐준다 그래. 멀쩡하던 사람들도 몸 고장나서 돌아오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들을 해대니까 좀 걱정스러웠어요. 많이 힘들려나? 그래도 나는 명호 아버지 가고 혼자 이렇게 있으려니 적적해서 말이야. 명희는 지 남편이랑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으니 자주 들여다볼 수도 없이 바빠. 그나마 아들 집에 가서 같이 살면 내가 어디 급히 아프고 할 때 병원도 데려가 줄 거 아니야. 아유, 손주 맨날 안고 들었다가 눕혔다가 하면서 어찌 살려고 해. 저기 경숙이네 엄마도 얼마 전에 딸내 손주 봐주러 갔다가 의만 상해서 돌아왔다잖아. 생각 잘해봐. 이런 말을 듣게 되니 도통 불안한 게 아니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거절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무척 서운해했지만 전 그냥 웬만큼 혼자 있을 때까지 있겠다며 이야기를 끝냈고요. 이렇게 전 완연히 얘기를 끝내두긴 했지만 한창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족 간에 멀어지고 얼굴을 아예 볼 수 없고 사람들 간의 접촉도 어려워지게 되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동네 사람들끼리 마주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늘 멀리 피해 다니게 되었고, 혼자 마스크를 쓰고 물건들을 사러 나가는 일상들도 불편하고, 모든 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아들이 말할 때 거기서 같이 살면서 지냈어야 했나 싶어 아쉬운 마음도 들었고요. 그런데 마침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지금 코로나라 나나 미숙이 둘 다 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은우 어린이집 보내기도 애매하고. 엄마도 거기 혼자 있으면 뭐하냐고. 그냥 이리 와서 같이 지내자. 응? 결국 이번에는 저도 느낀 바가 많았기에 짐을 정리해서 곧장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본 손주는 1년 사이에 아주 많이 자라 있었고, 갓난 아기 때 보고 처음이라 그런지 낯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이런 핏덩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서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있게 했다니 새삼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손주가 적어도 유치원이나 어디 갈 때까진 내가 힘닿는 대로 봐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동네 아줌마들 오지랖이나 안 좋은 소리 하는 것만 듣고 내가 너무 예민했나 싶더라고요. 거기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집에 와 있으니 너무나 안심이 된다며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오시니까 우리 은우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안심돼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엄마 오니까 집안 분위기도 환해지고 그러네. 아유, 됐다. 무슨 그런 말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약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좋더라고요. 이후로 아들 부부는 편하게 저에게 손주를 맡기고 아침 일찍 밥을 먹고 출근을 했고 저녁 늦게쯤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고생 시작이었어요. 초반엔 잘 몰랐지만 저 혼자 오롯이 손주를 보게 되었는데 이거 말이나 쉽지. 결국 집안일도 다 하고 밥도 챙겨야 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더군요. 슬슬 체감이 되면서 왜 그렇게들 경고들을 해댔는지 알겠어요. 웬만한 각오 아니면 좀처럼 이 스케줄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끔 손주 데리고 드문드문 마트나 놀이터를 가보면 코로나 시국이라 애들도 거의 없기도 하지만 죄다 30대쯤 돼 보이는 애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던데 저처럼 60이 넘은 노인네가 손주를 업고 어르고 하면서 데리고 있자니 쉬운 게 아니었어요. 뭐 놀아줄 것이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집에 애가 좋아할 만한 게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손주 먹을 밥이나 점심 저녁에 먹을 식사거리들을 준비하려면 잠깐 숨이라도 돌려야 하는데 그래서 TV를 잠깐 틀어주면 그렇게 며느리가 싫어했어요. 꼭 티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은우 아직 애기인데 벌써 TV랑 전자기기에 흥미 들이면 안 돼요. 이건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 그래. 알겠다. 듣고 좀 기분이 나빴던 게 그럼 자식 앞에서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는 것은 잘하는 걸까요? 제가 주방에 서서 음식을 준비하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며느린 손주랑 놀아준답시고 그 앞에서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고 애가 울어도 별 반응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울지마 한마디 하고는 자기 사록 같은 걸 보고 있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저도 좀 참다가 말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은우랑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만한 게 없구나. 너네가 동화책이나 장난감 같은 거라도 좀 집에 많이 사둬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말을 했더니 며느린 입이 삐죽 나와서 반응이 영 별로더라고요. 책 그런 거 사줘봤자 잘 읽지도 않고 장난감은 자리만 차지하더라고요. 금방 놀고 질려서 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다 돈인데. 그럴 거면 어린이집에 보냈지. 저희가 뭐하러 어머니 보고 봐달라고 했겠어요? 아유, 우리 어머닌 돈에 대한 감각이 없으시다니까. 들을수록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전 손주 기저귀 갈아주고 먹이고 좀 놀아주고 집까지 치워주고 식사도 챙기느라 조금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손주 놀아주는 방식도 참견하고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들어주지도 않고
제가 무슨 어린이집 선생님도 아니고 무슨 재간으로 그리 오랜 시간을 놀아줄 수 있겠어요. 그나마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게 불만이었는지 못내 동화책 같은 걸 하나 주문해 주긴 하더군요. 그런데 저랑 부딪히기만 하면 계속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이거 갖고 말 몇 마디 들었던 게 싫은 건지 며느린 늘 인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어느 날엔 아들 방으로 가서 저에 대한 이런 말을 하는데 듣고 어이가 없었죠. 왜? 무슨 일 있어? 방문은 왜 닫아? 아니, 어머니 좀 짜증나. 뭐가 또? 우리 은우 엄만 난데 내가 뭘 자꾸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세운다니까? 자꾸 짜증나 죽겠어.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도 나이 들어 아량이라도 좋아야지 싶어 넘겼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신경이 쓰였지만 이때 손주가 아토피가 있다 보니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해서 전 먹거리를 챙기는 것도 상당히 예민해져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애 키우는 공은 없다더니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는 제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고 아들 내외는 출퇴근 때 밥만 먹고 일어서고 밥만 먹고 소파에 드러눕기만 하더라고요. 얘, 좀 일어나서 청소기도 돌리고 해라. 응? 네,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도 그냥 쉬세요.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니까 저희도 마음 편하게 못 있겠잖아요. 청소 한번 도와주는 꼴을 못 봤어요. 늘 설거지도 애보기도 다 제 몫이고 책임이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무슨 애 봐주러 온 가정부도 아니고 그나마 용돈 몇 푼 주는 것도 어찌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요. 한 번은 아들이 한 말에 너무 서운하고 기분이 나빠서 방에 들어가서 숨죽여 울기까지 했어요. 엄마, 우리도 둘이 같이 버는 거 몇 푼 안 돼. 그런데 엄마 용돈까지 드리면서 모시고 있잖아. 코로나 시국에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아껴 써. 누가 보면 용돈 몇백씩 주면서 집에서 놀고 먹게 해주는지 알겠어요. 저번에 길에서 만나서 좀 친해진 이 동네 애기 엄마가 있는데 아직 30대라 젊더라고요. 우리 손주랑 그 집 딸이랑 같은 어린이집 출신이라서 오고 가며 말을 나눴는데 듣다 보니까 좀 화가 났어요. 아이고, 은우도 할머니가 와서 봐주시는 거죠? 저희 친정엄마도 오셔서 저희 애기 봐주시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다시 보고 있어요. 솔직히 엄마가 반나절만 와서 봐주셔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반찬이나 집안일 이런 거 일절 하지 마시라고 하고 어린이집 대신 엄마가 봐주는 것만 계산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주말도 여기 오면 애 보셔야 하니까 그냥 친정에 계시라고 했고요. 저는 그보다 몇 배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여유가 없다면서 50만 원만 저에게 주고 있었거든요. 사실 돈도 돈이지만 저 집 엄마는 자기 친정엄마한테 고마운 줄이라도 알고 저렇게 챙겨주고 온갖 잡일들을 다 제해해주던데 말이에요. 아들 내외는 저에게 뭔가 딱히 시키는 건 아니지만 저라도 그 집을 건드려서 뒤집지 않으면 도저히 이건 애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해주면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밥만 먹고 일어나고 지들이 먹은 걸 설거지통에 갖다 놓지도 않는 애들이었어요. 매일매일 붙어 지내다 보니 자잘하게 자꾸 스트레스가 있고 저도 원래 체력이 썩 좋지도 않은 편이라서 점점 이런 상황을 못 견디겠더군요. 하루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쓰리고 이런 상태가 한동안 자꾸 왔다 갔다 했다가 열도 나길래 덜컥 겁이 났어요. 요즘 같은 때에 혹시 저한테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건 그것대로 결국 손주나 모두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검사를 하러 갔는데 코로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다른 검사를 받으러 병원을 옮겨 다녔는데요. 처음엔 열이 좀 있고 하니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등등 온갖 혼자만의 진단을 내리기도 했어요. 근데 갈수록 자꾸 의사들 표정이 심각해지고 병원을 다른 데 가보라고 하니까 점점 겁이 나더라고요. 아들 내외에게 말을 하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전 결과를 알게 된 순간
덜컥 눈물부터 쏟아지며 울음을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일생 나랑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유방암에 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슴이 그렇게 자주 아픈 것도 아니었고 그 근래 아주 미미하게 아팠고 체력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기를 하는 것도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 길로 아들 내외에게 알렸고 저의 상태는 그래도 중기나 말기가 아닌 초기라고 하기에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손주를 보는 것은커녕 이제 제 몸에만 집중을 해야 했기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고요. 이 말을 전할 때 아들이 몹시 걱정을 하길래 그나마 자식이라고 저게 힘들어하는구나 싶어 짠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반응은 뭐 아무려면 어쩌냐, 보나마나 저 자식 생각이나 하고 있겠지 싶어서 최대한 신경을 안 쓰려고 했어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정말로 독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마쳤고 그나마 초기에 발견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수밖에 없더군요. 늦게 발견되는 사례도 꽤 있고 한창 젊은 40대 여자들한테도 중기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60대 나이에 초기 상태로 발견하게 되었으니 그나마 이후의 상황들에 집중해서 잘 치료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모든 상황들이 다 암울하고 싫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수술도 잘 끝냈고 이후에 그 힘들다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을 겨우겨우 견뎌내었어요. 이땐 정말 평생 지병을 앓고 매번 병원을 드나들던 남편 생각이 얼마나 났었는지 몰라요. 유독 더 보고 싶고 그립더군요. 아들 내외는 이제 봐줄 사람이 없는 손주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알아보느라 제가 치료받고 수술할 때 잘 와보지도 못했어요. 그저 생활선에서 느껴지는 비극이라고 해야 할지, 코로나가 가져다준 비극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여러 상황 때문에 저에게 잘 찾아오지 못하고 통화만 하면서 진행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고요. 딸에게도 알리긴 했지만 지역도 너무 먼 데다 한참 코로나로 제약이 많아서 역시나 자주 못 들리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전 몸이 겨우 나아져서 시골에서 그럭저럭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무척 반갑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지 뭡니까. 힘들었던 저에게 이런 한 줄기 빛 같은 뉴스가 들려오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하나만 있어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손주가 그새 한 명 더 늘어난 것이었어요. 아들이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알려왔더라고요. 힘든 시국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어찌되었건 생명이라는 것은 귀하기에 진심으로 축복을 하며 꼭 나아서 손주들을 보러 가리라 다짐하게 되었어요. 뉴스를 보니 전국적으로 점점 심각해져만 가던데 그전과 달리 마스크를 쓰고 아기를 출산해야 하는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전 찬찬히 몸을 회복하게 되었고 제가 봐준 지 몇 달 안 되어 떨어지게 되었던 첫째 손주 생각도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새로 태어난 아기까지 다들 보고 싶어져서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막 태어난 아기는 어찌나 예쁜지 너무 사랑스러워서 계속 안아보게 되었고 첫째 손주는 짧게 시간을 자기와 보냈던 저를 보자마자 어찌나 좋아하던지 아기들 안아보며 그 설레임을 맞는 것으로 오랜만에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얼른 더 건강을 챙겨야 오래도록 이 아이들 살아가는 것을 볼 텐데 싶던 중에 며느리가 웃으며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평소 대면대면한 사이지만 너도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찬물을 붓듯 황당한 말을 꺼내었어요. 어머니, 이제 몸도 괜찮아지셔서 다행이에요. 실은 제가 출산 휴가를 냈는데 얼마 안 되거든요. 은우는 근처 어린이집으로 다시 보내고 있기도 한데 우리 정우는 진짜 너무 갓난쟁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저희 집 계시면서 다시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예, 나 아직 치료 다 끝난 거 아니다. 항암하면서 살도 많이 쪘고 그 덕에 허리랑 무릎이 얼마나 안 좋은데 애기 안고 들고 그런 거 난 못한다 이제.
저도 모르게 정색하고 말을 탁탁 쏘아붙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항암 치료나 수술이나 뭐니 힘들게 하고 있을 때에도 바쁘다며 전화 한 통도 안 걸어왔고, 지난 편 통해서 성의 없는 안부나 몇 번 보내왔던 게 생각나더군요. 그래놓고 세상 밝은 척 친한 사이인 마냥 생글거리면서 말을 걸길래 왜 그러나 싶었어요. 역시나 뭔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에이, 어머니, 은우는 집 앞 어린이집 보낸다니까요? 아침에 저희가 나가면서 은우 보내주고 어머닌 그냥 집에 계시면서 정우 분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갓난쟁이인데 놀아주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보세요. 정우 얼마나 순해요. 안아서 재우지 않고 그냥 흔들흔들 이런 기구에 태워서 살살 밀어주시면 돼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제가 얼마나 만만해 보이는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쉬우면 자기가 직장 관두고 들어앉아서 애나 볼 것이지. 유방암 걸려서 수술하고 아직도 회복하고 있는 지 시어머니한테 이게 부탁할 일인가요? 너무 화가 나서 받아쳤어요. 얘, 사돈에게 부탁해라. 남이라고 생각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암 걸린 사람한테 말이다. 며느린 순간 당황했던지 금방 말을 바꾸는데 그게 더 얄밉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전 괜찮으실 줄 알고 그랬어요. 제가 뭐 몰라서 그랬겠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화까지 내세요? 그리고 그 길로 너무 화가 나서 딸한테 전화해서 그간 말하지 않았던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제 엄마가 암 걸린 거 알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코로나로 제대로 들리지도 못하며 애태웠던 딸이기에 자기 오빠네 집에 엄마가 머무르면서 새언니랑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아프고 나니 보통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어디건 털어놔야 될 것 같아서 말을 했어요. 딸은 듣자마자 소리를 마구 내지르면서 자기 새언니를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까지 일을 번지게 할 순 없으니 일단은 좀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러고 전 이미 마음도 충분히 상해버렸고 더 이상 며느리와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얼른 다음날 시골로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는 바람에 잠깐 깨게 되었어요.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고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애기들은 제가 안방에 재워놔서 그런지 아들 부부만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얼핏 보니 아들 녀석이 꽤나 술에 취해 있었고 며느리도 인상을 잔뜩 쓰고 말하고 있길래 싸우는 줄 알고 얼른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둘이 나누던 대화를 다시 떠올릴수록 이가 갈리다 못해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말도 안 나옵니다. 듣고도 이게 꿈이길 바랄 정도로 완전히 생이를 뽑아버린 듯한 충격이었기 때문이에요. 며느리야 워낙에 마음에 안 들었으니 그렇다 쳐도 정녕 이게 지금 제 아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니요. 아니 진짜 엄마는 왜 그러는 거야? 아빠가 남긴 유산도 계속 버티면서 나중에 준다고 미루고 뭐 저렇게 나이 먹을수록 욕심만 그득하게 들어차서 저러는지 모르겠네. 아, 다 나았다며. 나와서 여기 와서 애들 안아볼 정신은 있고 그러면서 좀 봐달라니까 그걸 싫다고 저리 짜증을 내는 거야? 거기에 맞장구 치는 며느리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듣는 내내 분노를 참아내느라 주먹에 힘이 힘겹게 들어가더군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놓고 나한테 소리소리 지르시더니 저렇게 삐져가지고 자기 내일 시골 간다고 하시는 거 봐. 솔직히 자기 엄마 너무 유치해. 암 걸렸다가 나았으면 뭐 그게 대수야? 그게 코로나보다 더 심하냐고. 이 시국에 손주 봐달라는데 되게 앓는 소리 하신다니까? 아우 짜증나. 대놓고 며느리가 제 욕을 저렇게 험상궂게 하는 걸 따지기엔 그 멍석을 다 내 아들이 깔아주고 있다는 것에 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아들이 덧붙인 말을 듣고 전 눈앞이 핑 돌면서 뒷골이 싸해지더라고요. 이 상태로는 엄마가 순순히 아빠 유산을 줄 리도 없고 차라리
엄마도 구질구질하게 수술 받고 버티지 말고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내 속이 편하겠어. 안 그러냐, 자기야? 부모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다니까? 우리 엄마 진짜 보통 짜증나고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정말 미친 것 같으면 쫓아가서 붙들고 뭐라고 따지고 반박할 기운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간 내가 손주를 봐주었고 그러다 암 걸린 걸 알아서 혼자 있을 때도 방치해두던 아들 내외를 전 뭐가 그렇게 아쉬움이 있다고 찾아와서 이런 소리나 듣고 앉아있던 것일까요? 전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벽만 보고 앉아있었고 새벽녘에 나와서 첫 차를 타고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못한 채 힘없이 드러누워 있었고 겨우 정신이 들어 몸을 가누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먹기 싫고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면서 아파왔어요. 딸로부터는 전화가 몇 통이나 왔는데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읊어대는 소리는 머리를 계속 아프게 찔러왔고 완전히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아들은 조금도 저를 들여다보지도 않더군요. 하도 연락이 안 되니 걱정이 되어서 저를 찾아온 것은 딸이었으며 몰골이 말이 아니라며 저를 그대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들려온 소식을 듣자마자 저보다 딸이 더 기겁을 하면서 주저앉았어요. 전 이제 이러나 저러나 아무런 생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지쳐 있었고요. 듣자 하니 손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고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희망적이었던 그때가 그리울 정도로 안 좋아졌는데 새삼천은 왜 그때로 굳이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걸까요? 딸은 저를 붙들고 울어대는데 거기다 대고 네 오빠가 해댔단 말들을 그대로 들려줄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저 나만 이런 우거지 같은 인생을 끌어안고 끝나면 될 것 같단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키워온 자식한테 그런 말을 듣고 엄마만 죽어버리면 된다는 말을 듣고 버틸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팔팔한 기력이 넘치는 젊은 부모면 어떨지 몰라도 전 60대가 넘은 데다가 암이 퍼져버려서 시한부란 말을 들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다 하소연하기도 그냥 다 수치스럽고 안고 가는 길 잘 투슬러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종일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몇 번을 바닥을 치고 하늘을 쳤다가 진정이 안 돼요. 딸은 제 오빠한테 알리겠다고 하는데 제가 뜯어 말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꼴로 상황이 악화된 걸 듣고 아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상상하기도 겁나고 모든 게 다 토할 것 같고 역겹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라고 했는데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갈 날만 기다리고 있게 되었어요. 새삼 이 입장에 서 보니 인생은 정말 혼자란 생각만 가득할 뿐이에요. 저를 붙들고 우는 딸을 보고 있으면 자식은 자식이구나 싶긴 하지만 결국 사람은 정말 홀몸으로 왔다 홀몸으로 가는 게 맞단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차라리 가는 길에 이렇게 다 털게 해준 이 상황에 감사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한 번도 제 앞길에 하루하루가 남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이 살았는데 이 모든 게 너무 두렵게 다가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그저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자식이고 돈이고 뭐고 내가 있어야 그것들도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